자, 그래서 여러분 관료제의 특징 남은 거 두 가지를 하도록 해봅시다. 네.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표를 그대로 또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네. 점점 애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관료제의 특징으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잘한다. 다른 일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계가 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 쓰고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예요. 관료제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규칙이랑 절차라는 말은 사실 실무를 할 때 많이 쓰진 않고요. 매뉴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색깔펜이 다 여기 와 있네. 아유 정말 매뉴얼. 근데 매뉴얼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걸까? 이렇게 위에 거라고 치자.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나 외래어표기 이런 거 좀 약해.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여러분 알바 해봤니 혹시? 네. 카페 알바 해봤어요? 카페 알바를 혹시 나중에 카페 알바 혹시 하고 싶지 않아 너네? 싫어요. 진짜? 저도 카페 알바래. 카페 알바에 대한 로망이 진짜 많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대학 때 했던 알바가 던킨도너츠 알바였어요. 약간 반 카페죠. 음료도 팔고 도넛도 팔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근데 거기에서 음료 제조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 음료 제조하는 거 옆에 A4 용지 코팅지가 있어가지고 메뉴마다 레시피 매뉴얼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개꿀이야.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슨 컵도 정해졌어. 무슨 컵에 카라멜 펌프를 2번 짜서 샷을 받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게 다 써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아주 수준급의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 수 있어. 왜냐면 거기 다 써있거든. 심지어 그 거품 올리고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카라멜 마키아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라멜 드리즐 뿌려주죠. 그 모양도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약간 그런 식이야. 그런 거 우리가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그렇게 음료 제조 매뉴얼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업 중단 숙려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당장 학교를 너무 오기가 힘들어. 그래도 무조건 7일은 숙려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이틀만 숙려하고 그래 너 너무 힘드니까 이틀만 쉬고 그냥 막 때려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정해진 규칙과 절차가 있다는 것이 관료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규칙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뭐가 좋을까? 일의 효율. 그렇죠. 일 효율도 높고 안정적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음료를 생각해봐. 던킨도너츠 아까 제가 말했죠. 제조 그 매뉴얼이 다 있다니까요. 그럼 지점마다 맛이 어떨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그리고 아까 안정적이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를 하다가 때려쳤어. 그럼 새로 예를 들어 수지가 알바를 시작했어. 그럼 운영맛이 변할까? 아니잖아. 똑같이 매뉴얼 보고 만드니까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첫 해 때 이제 공문을 처음 써보면서 굉장히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문서는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요. 저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띄어쓰기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킹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문서가 끝날 때는 반드시 2칸을 띄우고 끝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여기다 2칸 띄우고 끝 이렇게 쓰면 안 돼. 또 표가 있으면은 한 줄을 내리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파일을 첨부했어. 그럼 그 붙인 문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땡땡 계획서 이렇게만 해서 보내면 또 혼나. 일부를 붙이셔야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되게 바빠가지고 수업도 지금은 17개인데 그때 18개였거든 수업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수업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그 수업 있는 틈바구니에 저 공문서 하나 쓰는데 나는 그때 잘 못하니까 막 20분이 걸려. 그러면 겨우겨우 써가지고 올렸는데 오후가 되니까 자 다시 하세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사실 막 그때 또 저런 공문서 어디 보냈었냐면은 내가 장학금 담당이었어. 그래가지고 금왕급에 소방서 있잖아. 금왕 소방서. 거기서 뭐 의용 소방대를 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장학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 그때 생각했지. 아 그냥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저 공문서를 인쇄해서 직접 주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거 결제 받아가지고 가느니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형식을 지키다 보면은 사실은 원래 목적은 뭐야? 일을 빨리 해서 나의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 근데 저런 형식을 지키다 보면은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말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뭐를 넣으면 좋으냐? 경직성이 높다는 거죠.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일단 쓰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목적 전치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치할 때 전자가 무슨 전자면요. 여러분 차량이 예를 들어 전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래, 뒤집어. 이거 이제 뒤집어졌다는 거야. 치가 이제 위치할 때 치자거든요. 그냥 목적이 위치가 뒤집어졌어. 뭐랑 뒤집어졌냐면 수단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의용소방대에다가 공문 보내는 사례 있죠? 자, 내가 그 상황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적은 뭐야? 공무원 작성. 그렇지, 공문을 보내는 거죠. 거기 이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야. 소방서에다가. 수단은 뭐예요? 네. 공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문서 형식을 지키느라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수단보다는, 그죠? 근데 이걸 지키다 보면은 수단이 1번이 되고 목적이 2번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식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걸 목적 전치 현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경직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에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빼도 될 것 같은데 혹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드리즐 이 모양보다는 하트 모양으로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 거.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로 뭐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인간 소외 현상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어디서 윤리 시간에 들어봤나? 마르크스가 주된 오! 맞아.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거에만 매몰되어서 저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맞아. 정확해. 이승빈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매뉴얼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창의성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고 절차를 잘 따랐는지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번 시간에 이거 예시로 학교폭력 학폭위를 들었었어요. 제가 첫 해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초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명이 친했어. 근데 이제 좀 서서히 멀어진 거야. 뭔가 성격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서서히 멀어졌는데 이제 얘는 속이 상했겠지? 친구들이 자기랑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거를 학폭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걔는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신고가 걸린 애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그냥 서로 4명이서 노래방 한번 갔다 오고 엽떡 한번 먹으면은 다시 가까워질 사이인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영원히 멀어졌어요. 그래서 걔는 결국에는 학교 관뒀어요. 관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첫 해에 있었던 완전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그냥 사과하고 서로 뭐 풀 게 있으면 풀고 넘어가면 될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잘못한 사람들도 진짜 있죠. 박연진 같은 애들은 학폭으로도 부족해. 걔는 경찰 가야 되는 게 맞고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아이는 또 현재의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걔는 엄청 슬펐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 난 좀 아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한번 들으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연공서열주의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풀어드릴 거예요, 한자를. 자, 여러분, 이 연 무슨 연자일까? 이어지. 해 1년 연자. 올해 땡땡년 이렇게 개묘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연자예요. 자, 공은 무슨 공자일까? 빌공. 빌공은 아니에요. 자, 공공. 힌트를 드리면은 이것이 서열이 된다. 아. 자, 공무원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이 높을수록. 그래, 맞아, 그거야. 이 공자 공로상 할 때 공자, 공적 이런 거 말할 때 그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즉 연차가 공적이 되어서 그것이 서열을 만드는 것, 즉 그 직장에 오래 있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서열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사들의 호봉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요 돈을 받을 때 호봉이라고 하는데 이 호봉이 지금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11호봉, 12호봉 이런 식으로 불러요. 처음에 교직에 들어오면은 여자 선생님들은 9호봉에서 나 9호봉에서 시작했다. 아, 맞나? 이제 가물가물해요 살짝. 9호봉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연차가 1년씩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요. 저는 지금 14호봉, 나 왜 14호봉이니? 네? 나 11호봉에서 시작했나? 11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나 9호봉에서 시작했나? 죄송해요.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14호봉이고요. 자, 만약에요 이창석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교직에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 있을까? 40.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을 수도 와. 있어요. 그 꽉 채워서 이미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러면은요 만약에요 저랑 이창석 선생님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창석 선생님이 저의 지금 월급의 거의 2배를 받으시잖아요. 저의 2배만큼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배를 한다고 할 수 없죠. 물론 말하기 굉장히 물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수습이 안 되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공서열주의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좋은 점은 뭘까? 저렇게 하면 좋은 점. 연차를 올릴수록 보상을 많이 해줘. 서열도 올라가. 그럼 뭐가 좋아? 그렇지. 여기를 안 나가려고 하지. 진짜 짜증나네. 막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폭 같은 거 예를 들어 또 터져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 관둘까? 하다가도 저 호봉표를 보면 그래 좀만 버티자. 300을 찍으면 좀 있으면 300을 찍을 수 있어. 10년만 더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더 해야 300 찍고. 그럼 얘들아 선생님 하지 마. 돈 많이 못 벌어. 조직이 안정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잘 이탈하지 않아요. 잘 앉아있어. 안 나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대충 할 수 있어. 사안일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주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들 다 한 분씩 있지 않았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셔서 굉장히 의욕이 없고 뭔가 전달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 저는요 사실 중학교 때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도덕 선생님이었는데요. 진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미 짜증이 나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놔요. 그래서 95페이지 펴세요. 그래서 펴요? 그러면 자, 비교적 관점 어느 사회에서 남실까? 이거를 45분 동안 하다가 나가요. 교과서 읽어주기 시간. 그래서 그냥 약간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시다가 나가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런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선생님이 그때 정래희만 아니었지만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의 나보다 돈 더 많이 받았겠지? 그리고 그분은 아마 지금 연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관뒀을 거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보상 안 해줘요. 노력을 안 해. 왜? 노력 안 해도 돈 많이 주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관료제 다 했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 탈관료제라는 게 나죠. 자, 탈관료제는 이름에서부터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관료제를 탈자가 벗어날 탈자죠. 그래서 관료제가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관료제 형태를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새로운 조직의 운영 형태가 탈관료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요즘 회사들은 옛날처럼 엄격하게처럼 막 이런 대리, 차장, 과장, 부장 막 되게 엄격한 위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거는요 한 팀 안에서도 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하나의 팀 내에서도 과장, 차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 팀인데 사실 요즘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 형부가 이제 일반 기업을 다니는데 거기는 팀을 이제 파트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파트장이 있고요. 파트장과 이제 파트 1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중간에 딱 한 명의 관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책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다소 단순하고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거 봅시다. 탈관료제. 그래서 탈관료제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 일단 이 탈관료제라는 거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바뀌었죠. 왜냐면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려면은 이렇게 가는 구조로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탈관료제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 거기에다가 빈칸에다가 이제 맞아, 유연성이 높아.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덜한 거죠. 그래서 요즘엔 막 팀원들끼리도 이름을 부른다고 하던데. 누구님 아니면 뭐 별명을 부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해요. 갑자기 수평적 관계 하니까 생각나네. 저 오늘 아침에 교장실에 가서 학년 선생님들이랑 함께 차를 마시고 왔거든요. 교장실에 갔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네, 갔다 왔더니 좀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긴 해요. 항상 웃고 계셔요. 하하하 이러면서. 아무튼 수평적인 관계. 네. 그 다음에 연공서열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탈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아까 관료제는 이제 연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개념이었다면은 여기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능력과 성과, 실제로 뭔가 업적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은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빨리빨리 수용해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단점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은 한 직장에 굳이 오래 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를 얼른 옮겨 타면 되니까 여기서 얼마나 있었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여기에 내 뼈를 묻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무원 사회랑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자, 봐봐요. 탈관료제와 관료제를 보통은 많이들 비교해요. 그렇게 문제도 많이 내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쳤죠, 여러분? 지울게요. 둘을 비교할 때,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관리자의 예를 들면은 비중이 어디가 더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궁금할까봐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중간 관리자라는 건 일단 뭐냐면요, 사장과 평사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데, 이 중간 관리자의 중요도가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탈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제가 교장실에서 차를 마실 때 교장 선생님한테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렇게 늘 사장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IT 기업 느낌,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만약에 사원이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될까? 그렇지, 대리나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 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 관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렇다면은 중간 관리자가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은 어딜까? 그렇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의 비중이 높은 곳은요, 관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얘를 꼭 거쳐야 되잖아, 관료제에서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탈관료제는 얘를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이상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 얘보다는. 물론 여기도 뭐 아직 우리나라도 조직 문화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야겠죠, 책임한테. 그러나 둘을 비교했을 때 중간 관리자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곳은 관료제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제가 아직 안 풀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수민이 빽빽빽 크자구만. 근데 나 하나도 좀 그래, 이거 문제 풀어야 돼서 내가 얘기한 거야. 맞아. 왜 그랬어 이거? 조심해. 네가 말해봐. 일단은 관료제 전체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생각해볼게요. 그래. 하지만 잘 찾았어. 네? 뭐라고? 맞아. 자, 얘들아,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전부 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식이지? 지금 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예시를 들면서 제가 지금 거의 다 회사 아니면은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관료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식 조직? 그래요. 얘네는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지금 여러분이 문제의 답을 구했을 때 그 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러고 있어? 아, 뺏기지 마. 더 뺏기고 있으면 네가 널 위해서 지난 시간에 찍어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건 저희를 해야 되고. 공부니까. 그렇지.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목적과 수단이 있으면은 목적이 더 중요하고 수단은 그 다음이잖아. 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지, 수단.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사람한테 고백을 할 건데 편지를 쓸 건지 카톡을 할 건지 말로 할 건지 편지 카톡 말은 다 수단이지. 목적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예를 들면 야 조용히 사실 목적이 더 중요한데 문서의 형식을 지키느라고 전달을 못했잖아. 그래서 목적 좋지. SM 예사랑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자 얘들아 5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정답이 뭐죠? 맞아요 3번이에요. 여러분 A는 뭐예요? A요 만료제. 그렇죠 A가 관료제야. 그거 어떻게 찾았니? 업무가 표준화예요. 중간관리 그렇지 업무 표준화도가 높고 중간 관리자의 비중이 높고요. 능력에 따른 보상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보상 잘 안 해줘 그치? 그래서 A가 관료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그럼 B는 뭐겠어요? 그렇죠 탈관료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 자 3번이 이제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어디가 틀렸어요? 비공식적인. 자 B는 A와 달리 B가 지금 탈관료제고 A가 관료제인데 얘가 얘랑은 다르게 구성원들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한대요. 맞는 게 없네. 달리. 자 두 군데를 고쳐야 돼. 어디가 틀렸지? 달리. 그렇죠 달리가 틀렸죠. 달리는 왜 틀렸어요? 둘다 같아요. 그렇죠 이 A와 B 두 개는 다 뭐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했어요. 공식 조직의 특징이 뭐였지? 자 공식 조직의 특징 세 가지 빨리 나와야지. 뭐야? 그렇지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들의 그렇지 지휘와 역할이 분명하고 세 번째 절차에 따라 보상이. 그렇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제재와 보상 그게 공식 조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료제나 탈관료제나 모두 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제재와 보상이 이루어지죠. 이해돼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그 달리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공식적인 방식이라는 말이 틀렸죠. 비공식을 공식으로 고쳐주셔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 했어요. 몇 분이야? 3번이라니까.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풀까요? 3월? 해드릴게요. 3월. 제가 범위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톡방에 얘기해드렸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네, 리로스쿨에 올려드릴까요? 편집해서? 아니면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와. 태블릿을 알았어. 해요. 알겠어요. 아 잘라서 붙여야 돼. 아 귀찮은데. 알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